안녕하세요. 가정학과 의사 오상호입니다. 오늘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팔자라는 이야기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죠? 팔자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나는 당뇨병에 걸릴 팔자야, 암에 걸릴 팔자야.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이런 병에 걸렸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하고 식물하고 유전자가 얼마나 같을까요?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해봤더니 식물하고 사람은 18%가 같다고 합니다. 곰팡이하고는 26%가 같고요. 초파리하고는 44%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쥐는 사람하고 몇 %나 같다고 생각하세요? 앞에 있는 수치를 보니까 대략 얼마쯤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겠죠? 자, 사실은 여러분 생각보다 수치가 조금 많을 겁니다. 사실은 92%나 사람하고 쥐하고 유전자가 같은 거예요. 또 침팬지하고는 98%나 같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하고 침팬지하고 유전자가 불과 1, 2%가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경우는 사람이 되고 어떤 경우는 침팬지가 된 거죠. 자, 한 번 더 볼까요? 자, 여기 침팬지하고 잘생긴 제가 있습니다. 이 둘을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나 큰 차이죠. 그렇지만 유전자가 한 1, 2%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유전자가 아주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보이시죠? 아담과 이브가 백인으로 그려져 있는데 사실 인류 최초의 조상은 어디냐 하고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인류 최초의 시작점은 바로 아프리카였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중동부 지역인데요. 인류 최초의 시작이 아프리카에 시작됐다고 그러면 아담과 이브는 사실 흑인이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피부색을 갖고 있던 흑인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갔냐면은 중앙아시아로 가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는데요. 우리 아시아인, 우리 한국인들에 해당하는 조상들이 어디서 왔을까 하고 봤더니 지금까지 고고학적인 근거로는 이분들이 아프리카에서 중앙아시아로 이동한 다음에 중앙아시아에서 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일부는 북유럽으로 갔습니다. 일부는 인도로 갔고요. 일부는 베트남이나 이런 지역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지금 보면 이분들 피부 색깔이 다 달라요. 유럽으로 가신 분들은 얼굴이 하얗고 인도로 가신 분은 얼굴이 까맣죠. 왜 그랬을까요? 이 연구에 의하면은 유럽으로 가신 분들은 햇빛이 하도 비치지를 않으니까 몸 안에 비타민 D가 활성화 안 돼서 많이들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려면은 아무래도 그 몸 안에 비타민 D가 활성화되면 햇빛이 비치고 거기 있는 자외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피부 색깔이 진하면은 자외선이 많이 피부를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얼굴이 하얘진 분들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고요. 거꾸로 인도 쪽에 가신 분들은 얼굴이 색깔이 진하지 않으면은 강력한 자외선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부암의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에 많이 사망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우리 아시아인들은 얼굴이 좀 노래야 되죠. 다시 말해서 사실 조상들이 한 조상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많이 달라졌을 이유는 없겠죠. 유전자가 변했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주변 환경, 또 본인의 생활 습관, 그 다음에 본인의 그 어떤 살아가는 방식에 의해서 발현되는 양상이 서로 달라져서 어떤 분들은 얼굴이 하얘지고 어떤 분은 얼굴이 까매지고 어떤 분은 저희같이 노란색을 띠는 황색 인종이 돼버린 거죠. 다시 말하자면은 유전자의 힘은 방금 전에 보였던 슬라이드처럼 가장 막강하기도 하지만은 거꾸로 생활 습관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가져다주는 그 힘도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인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인류는 항상 배고팠습니다. 옛날에 인류 최대의 스트레스는 굶어 죽지 않는 거였거든요. 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는 어떤 일을 했어야 하느냐 하면은 항상 뭘 조금만 먹어도 몸 안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을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몸에 어떤 형식으로 저장을 해야 될까요? 지방 형식으로, 체지방 형식으로 저장하는 게 제일 이로웠고요. 특히 내장 쪽에 있는 지방으로 저장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뭘 먹었고 나서 이 몸 안에 지방 형태로 저장하지 못하는 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혹한기가 오거나 아주 추운 겨울에 굶어 죽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류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혹한기를 건들 수 있는, 또 조금만 먹어도 체지방으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를 사는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이 비만 유전자를 다 갖고 있습니다. 비만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또 큰 변화가 하나 생겼죠. 자, 그림과 같이 우리는 진화되어 왔는데, 이런 진화되는 과정에서 체지방을 저장하는 능력을 아주 많이 키워왔는데, 불과 200년 사이에 갑자기 음식이 풍부해진 겁니다. 요즘은 길거리에 지나가다 기름진 음식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죠. 뭐 짜장면을 먹는다든지 햄버거를 먹는다든지 뭐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옛날에는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해야 됐고 여러 힘든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불과 어느 한순간에 주변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원이 생겼고요. 먹을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조그만 거리도 옛날에는 다 걸어 다니고 뛰어 다녔던 거리가 이제는 차를 운전하고 다니거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거나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들이 생기고 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인류는 순식간에 아주 오랜 기간 살아남기 위해서 지방을 저장하는 능력들을 막 키워왔다가 갑자기 음식이 풍부해지고 또 많이 안 걸어도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한순간에 우리 몸이 적응을 못하게 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됐죠.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바로 비만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고 또 비만해지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들이 생겼냐면은 비만과 관련된 여러 합병증들이 많이 생기게 됐죠. 그게 인류의 현재 모습입니다. 여기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누가 제일 건강이 안 좋아 보이세요? 자, 마음을 정하셨으면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 다 안 좋아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중간에 계신 분은 배도 나오고 뭐 체지방도 전반적으로 많으니까 당연히 나쁜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팔, 다리가 너무 가늘어요. 배는 볼록 나와서 내장 지방은 많은데 팔, 다리가 너무 가느니까 근육량이 너무 적죠. 근육이 몸 안에 적으면 대사 반응이 나빠져서 여러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아니 근육도 많고 지방도 별로 없는데 왜 나쁘다고 하느냐? 자, 사실은 뭐냐면은 체지방이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 체지방, 지방세포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면은 여러 기능 중에 있지만은 피 속을 떠다니는 나쁜 지방들을 잡아가지고 이 저장을 해주는, 피 속을 떠다니는 지방을 잡아서 몸 안에 저장하는 형태로 이런 역할을 해주는데 이 기능이 너무 없으면은, 즉 지방세포가 너무 없어서 몸 안에 지방세포 자체가 없으면은 이런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은 여기 있는 지방들이 피 속을 많이 떠다니면서 어디 가서 박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박힐 때 어디 많이 박힐까요? 근육이나 간 같은 데 많이 박혀서 지방간도 일으키고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럼 대사 반응이 또 나빠져서 여러 질병에 많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갑자기 아니 근육에 지방이 박힌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고 저한테 물을 수가 있는데요. 근육에 지방이 박힌 거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꽃등심 있죠. 꽃등심에 박혀있는 지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꽃등심을 많이 드시는데 그 꽃등심이 만들어진 그 소 자체가 사실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 비만에 걸려있는 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몸에 지방이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측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세 분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고려할 수 있을 만한 비만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무엇이다 하고 딱 하나로 하는 것보다는 세 가지라는 게 뭐냐면은 몸 안의 체중 아니면은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 아니면 허리 둘레 이 세 가지 중을 다 재보는 게 아주 좋은데요.
이 세 가지 중에 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거 하나는 꼭 측정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 측정해야 되는 거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허리둘레입니다. 허리둘레 하나를 측정을 하면은 여러 이점이 있는데요. 내장 지방 자체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몸의 내장 지방보다 더 나쁜 지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혈액을 떠다니다가 간이나 근육에 박혀 있는 그런 지방이 더 나쁩니다. 내장 지방도 나쁘지만은 간에 있는 지방, 요즘 지방간 이야기 많이 하죠. 또 근육에 박혀 있는 지방이 훨씬 더 나쁜 겁니다. 근데 간이나 근육에 박혀 있는 지방을 측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분들 다 이걸 장비를 측정한다는 거는 너무 비용 효과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허리둘레인데요. 허리둘레 하나만 측정을 해서 허리둘레가 많으면은 내장 지방도 많겠지만은 간이나 그 다음에 근육에 지방이 많이 끼어 있겠다 하고 또 거꾸로 유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둘레를 많이 쓰죠. 자, 그럼 비만이 일으키는 질병들이 어떤 게 있을까? 자, 비만이 일으키는 질병은 대사증후군이 일으키는 질병과 거의 같습니다. 머리 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뇌졸중, 그 다음에 눈에는 백내장이 있고요. 입 근처로 내려오고 목 근처로 내려오면 수면 무호흡증, 급사의 원인이 되죠. 코골이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폐 쪽으로 가면은 폐 기능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거기다가 천식이나 이런 게 생기면은 증상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배 쪽으로 가면은 지방간, 그 다음 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그 췌장암, 그 다음에 대장암, 그 다음에 신장암, 전립선암과 같은 암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담낭의 담석 같은 질병을 잘 일으키기도 합니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골반 쪽으로 가면은요, 여성들의 경우 생리가 불순해질 수도 있고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무릎 쪽으로 가면은 관절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 발목 쪽으로 가면은 발목에도 관절염을 같이 일으키기도 한 뿐만 아니라 발가락 끝에 가면은 또 그 통풍 같은 걸 일으켜서 아주 고통을 유발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을 일으키기도 하고 조금 더 나가면은 심근경색증이나 하는 관상동맥증 질환을 많이 일으키기도 하죠. 다시 말하자면 비만과 대사증후군이 한번 생기고 나면은 시간이 5년, 10년 지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현대인이 앓고 있는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게 이 비만과 대사증후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만은 만병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만병을 예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방금 전에 그 팔자, 즉 유전자가 거의 모든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사실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활 습관을 좋게 하고 환경을 좋게 하면 많이 좋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 생활 습관을 좋게 하고 환경을 좋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또 그런 것을 꼭 해야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을까?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이 바로 대사증후군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일단은 비만 이야기 지금까지 드렸죠. 복부 비만이 있어야겠죠. 자, 복부 비만은 남성은 허리둘레 90cm, 여성은 허리둘레 85cm면은 대사증후군에 해당하는 복부 비만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자 90, 여자 85등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허리둘레 재기 곤란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옷을 입었는데 내 옷의 바지 사이즈가 남성은 36인치, 여성은 34인치 이상이 되면은 복부 비만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피 검사를 해보면 나오는 게 있죠. 피 검사 여러 요소 중에 대사증후군에 넣어 있는 요소는 바로 중성지방과 공복혈당입니다. 우리가 당뇨병 하면은 공복혈당이 126부터 당뇨병인데요. 126부터 조절하면 조금 늦죠. 조금 더 낮은 수치부터 조절하는 게 더 어떨까? 생활 습관을. 그러면 당뇨병으로 넘어갈 위험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 단계로 해서 공복혈당이 100 이상일 때, 또 중성지방도 기준을 조금 낮춰서 150 이상일 때 대사증후군의 요소에 해당합니다. 또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게 떨어져 있는 분을 또 대사증후군의 그 진단 기준에 넣기도 하는데요. HDL 콜레스테롤은 남성은 40 미만, 여성은 50 미만일 때 대사증후군의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혈압도 우리가 140에 90부터 고혈압이라 그러는데 140, 90보다 조금 낮게 잡아서 130에 85 이상이 되면은 또 대사증후군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진단 기준이 약간 낮죠. 우리가 질병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우리가 조절을 하고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되니까. 대사증후군의 개념은 다시 말하자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길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주로 운동을 하고 식사요법을 해야 될까 하는 분들을 찾다 보니까 그 분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낸 게 이런 5가지의 검사를 통해서 이 대사증후군을 진단하고 또 그런 분들에게 운동 식사요법을 교육하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부 비만이 있든지 HDL 콜레스테롤이 낮든지 중성지방이 높든지 혈당이 높든지 혈압이 높든지 이걸 대사증후군의 요소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떤 분은 하나만 높을 수 있고 또 다른 분은 2개 높을 수 있고 3개, 4개, 5개 다 높은 분도 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분부터 우리가 운동 식사요법을 교육을 하고 이거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해 드릴까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1개, 2개는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까지 다 이런 걸 말씀드리면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 7, 80%가 나이가 들면은 50대, 60대 이상이면은 90% 가까이 이런 게 걸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1개 이상보다는 특히 위험이 높은 분은 3개 이상일 때 상당히 높을 수 있다. 이런 분들한테 대사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내려드리고 이런 분들은 암이나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 당뇨병으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관리를 하도록 교육을 시켜드리자 하는 개념에서 대사증후군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진단 기준에서 3개 이상을 가졌을 때 대사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대사증후군에 걸려 내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먹는 패턴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옛날보다 지방 섭취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방 섭취가 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방 실제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저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집안에 제가 장손인데도 이 먹을 때 아낌없이 주시긴 주시는데 참기름 주시는 거는 좀 많이 아끼셨어요. 왜냐하면 참기름이 그때 너무 비쌌거든요. 그래서 밥을 이렇게 먹을 때 간장 조금 뿌려서 참기름 이렇게 넣어서 먹으려고 그러면 할머니께서 야, 그 참기름 비싸니까 조금만 넣어라 하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은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지방이 너무 많죠. 김밥을 먹을 때도 참기름 범벅입니다. 그 진짜 지방이 주변에 너무 많아졌어요. 그럼 지방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지방은요, 음식의 맛을 좋게 합니다. 지방이 있는 여러 가지 촉감이 혀에 들어오면 그 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음을 느끼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는 향이 뇌에 가서 식욕을 자극해 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 들어가서는 포만감, 배부름을 별로 안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이 들어간 음식은 굉장히 맛있게 느껴집니다. 단백질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단백질 자체가 굉장히 맛이 없거든요. 근데 단백질에 지방이 들어가면 맛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꽃등심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마블링이 많이 박혀 있는 경우, 그 마블링이 지방이죠.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맛있어지는 거죠. 자, 최근에 탄수화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탄수화물이 비만의 주범이고 모든 만병의 근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탄수화물이 어떤 면이 문제냐면은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가 굉장히 늘었다는 거죠. 탄수화물 전체 양은 줄었지만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잡곡밥 먹기를 권장을 했어요. 보리밥 먹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요즘은 흰 쌀밥만 먹죠. 쌀이라는 게 사실 그 겉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다 이렇게 벗겨내고 안에 순수 탄수화물만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기 때문에 먹고 나면 순간적으로 혈당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올라가게 되어 있죠. 반면에 보리밥이나 잡곡 형태로 놓으면은 이 겉에 있는 여러 물질들 때문에 먹고 나서 흡수되는 속도가 좀 느려집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혈당이 높아지는 정도가 조금 잡곡 형태로나 보리밥 형태로 되면 느려지거든요. 근데 순수 쌀밥, 흰 쌀밥을 먹으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는 정도가. 그러면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은 인슐린이라는 게 분비가 돼서 높아진 혈당을 떨어뜨리려는 작용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탄수화물이 너무 정제된 형태로 금방 높아지게 한다고 그러면은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많이 분비되는 게 하루 이틀, 3일, 4일 이래가지고 1년, 2년, 3년 쌓이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인슐린이 몸 안에 들어오는 지방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세포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 지방이 분해되는 걸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인슐린이 많이 분비됨으로 인해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점점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는 고인슐린 혈증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이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기는 많은 질병들이 똑같이 생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제된 탄수화물은 몸에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한국인의 식사 패턴의 제일 큰 변화로 현대인의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첫째, 기름이 많아졌다. 두 번째, 탄수화물이 정제된 형태로 바뀌면서 인슐린 저항성 또 고인슐린 혈증을 일으켜서 문제다 하는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좀 복잡한데요.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없애려면 어떻게 할까요? 지방을 좀 줄여주고 탄수화물은 없으면 안 되니까 탄수화물을 우리가 조금 더 덜 정제된 형태로 바꿔주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어떤 분들은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면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장기간 갔을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나 있는데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쓸 때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들어와서 포도당 형태로 바뀌는데 이 포도당을 써야만 되는 장기가 있죠. 이 장기가 어디냐면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뇌하고 심장, 콩판, 그 눈의 각막 같은 데인데요. 거기는 탄수화물만 주로 쓰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생기는 포도당만 쓰기 때문에 이 포도당이 없으면은 그 장기에 여러 가지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안 좋은 결론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수화물을 너무 극도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탄수화물을 적당하게 먹어주되 먹는 형식을 약간 덜 정제된 탄수화물로 바꿔주는 게 좋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덜 정제된 탄수화물 무엇이냐 하고 저한테 물어보신다 그러면은 흰 쌀밥보다는 잡곡입니다. 그 다음에 흰 빵보다는 호밀빵이나 통밀빵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 요즘은 어떤 분은 현미를 많이 드시는데 현미가 사실은 벼를 그 껍데기 부분을 덜 깎은 거죠. 그래서 먹었을 때 피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좀 천천히 들어오게 해주는 효과는 껍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이 껍질 부분에 있는 성분 중에 파이테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파이테이트라는 성분은 몸 안에 칼슘을 이렇게 서로 킬레이션을 일으켜서 빼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뼈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현미밥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잡곡을 번갈아 가면서 드시길 권합니다. 또 다른 지식 하나 제가 드릴게요. 자, 여기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칼로리가 뭐가 제일 높을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방이 9칼로리, 탄수화물, 단백질이 1g당 4칼로리이기 때문에
지방이 제일 칼로리가 높고 단백질, 탄수화물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그 영양소 중에 몸 안에 들어와서 뱃속에 들어가서 포만감, 배부름을 느끼는 건 어느 게 제일 잘 일으킬까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자, 정답은 이렇습니다. 1위는 단백질이고요. 2위는 탄수화물이고 3위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사실 지방은 칼로리는 제일 높고 그다음 배에 들어와서 배부름을 별로 안 일으키는 거죠. 탄수화물이 중간쯤 되고요. 그러면 지금 칼로리도 별로 높지 않고 포만감은 가장 잘 일으키는 단백질을 주로 먹으면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가장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왜 그러냐면은 단백질 자체가 첫 번째는 맛이 없어요. 순수 단백질은 정말 맛이 없습니다. 거기 지방이 좀 끼어있고 다른 물질이 끼어있어야 맛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먹기가 힘들다는 이야기, 아무리 먹으려도 뭐 많이 먹지 못한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단백질만 먹으면요, 아까 탄수화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우리 몸에 장기가 있다고 그랬죠. 뇌나 뭐 심장이나 뭐 콩팥이나 이런 조직들인데요. 그런 데서 그 탄수화물이 부족하니까 탄수화물 비슷한 걸 만들어내려고 해요. 포도당 비슷한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단백질 같은 걸 분해해가지고 케톤체라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이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단백질이 근육이 몸 안에 붙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너무 적으면은 오히려 근육이 분해돼서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근육이 분해되면은 몸 안에 기초 대사량이 부족해가지고 체지방이 더 쌓이는 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케톤체가 오래되면은 이 건강에 좋나 나쁘나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아무래도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고려할 게 아니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을 잡는 식사가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이 비타민제 이걸 먹어서 대사증후군 예방할 거야. 비만 예방할 거야 해서 건강보조식품제를 많이 드시는데요. 사실 이것들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주 뛰어납니다. 우수합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별로 없어요. 동물 실험이나 세포 실험에는 그런 결과들이 많은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은 생각보다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비타민 C나 뭐 비타민 B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현대를 사는 분들한테는 현대인들한테는 이게 부족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떤 경우는 일부 연구 결과를 보면은 뭐 심장 보호하려고 혈관 보호하려고 이런 거 많이 먹다가 오히려 그것이 더 나빠지고 그다음 게다가 암 발생의 위험도 높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 건강보조식품을 돈 들여서 사는 것보다는 연구 결과들이 건강보조식품 말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냈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채소 과일 많이 드시는 겁니다. 근데 채소도 그냥 어느 한 색깔, 뭐 채소라고 해서 뭐 배추만 이렇게 계속 먹거나 뭐 그 상추나 계속 먹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색깔별로 여러 색깔들을 골고루 해서 먹는 그런 다양한 색깔의 컬러풀한 식사를 요즘 많이 권하죠. 이걸 같이 먹으면은 비만에 여러 도움이 되는데 이게 들어와서 이 배의 포만감도 잘 유발하고요. 무엇보다는 우리 장 있죠. 장내 세균을 바꿔줍니다. 장내 세균들이 살 빼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세균들이 많이 생성이 됨으로 인해서 살 빠지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채소나 과일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장내 세균을 건강하게 해주면은 포만감 유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장내 세균이 바뀌면서 살 빼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칼로리입니다. 또 지방과 탄수화물 섭취는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근육 소실이 없어지고요.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한데 어느 한 식사를 좋아하는 일방적인 다이어트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또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사증후군 관리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끼니는 안 거르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우리 몸에 조금 좋은 신호를 주려고 그러면은 배고픈 신호를 덜하고 배부름 신호를 자주 주려고 그러면은 규칙적인 식사를 가져해 주는 게 좋고요. 먹을 때 음식을 조금씩 들으면 위 용적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거든요. 배가 불러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에처럼 먹으면은 위가 좀 부딪히고 이래서 자연스럽게 음식량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열량 높은 음식을 많이 먹죠. 김밥 같은 것도 참기름 많이 발라 있고 나물 먹을 때도 참기름 범벅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영양 습관 속에서 잘 가려내시고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운동은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어떤 분은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0m 달리기는 유산소 운동인가요? 어떤 분들은 유산소 운동, 어떤 분은 무산소 운동이라 할 건데,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400m 달리기는 유산소인가요? 무산소인가요? 자, 헷갈리시죠?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몸에 운동을 막 시작하면은 근육에 있는 ATP라는 그 에너지를 씁니다. 또 크레아틴 포스페이트라는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때는 뭐 그냥 뛰어도 숨이 별로 안 가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되다가 보면은 몸에는 해당 작용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급히 쓰는데요. 조금 더 나가다 보면은 이거 갖고 모자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그러면 모자라는 에너지를 어디선가 끄집어내야 하죠. 어디서 끄집어내오겠어요? 우리 에너지를 저장해놓은 지방에서 끄집어내야 와야겠죠. 지방에서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그걸 분해하고 이런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산소가 필요하려고 그러면 운동을 좀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해주는 게 좋죠. 근데 어떤 분은 100m 달리기 했는데 숨이 안 가쁘다고 하면은 그분은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무산소 운동이에요. 어떤 분은 100m 달리기를 했는데 근육에 있는 에너지원이 너무 적어서 결국은 다른 에너지원을 분해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숨이 가쁜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분은 유산소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지방을 태우려는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숨이 가쁘다는 거는 그런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숨가쁜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숨가쁜 운동을 하실 때 어떤 운동이 좋으냐면은 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뭐 한강변이나 아니면 강변을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스포츠 센터에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그보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중요한 원칙은 이렇습니다. 약간 숨이 가쁜 운동을 해야 된다. 숨 가쁜 게 핵심이고요. 어떤 운동이든 상관없는데 재미있어야 된다. 재미없는 운동을 며칠 하다 말다 금방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한 번 운동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10분 이상 하는 게 좋다. 그리고 합쳐서 하루에 30분을 채우는 게 좋다. 30분 이상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 지하철 타고 갈 때 바쁘다 그러면은 한정거장역에서 내려서 한정거장 정도를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든지 버스를 타고 갈 때 한 두 정거장에 내려서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든지 하는 이런 운동 방법들이 있겠죠. 어떤 분은 계단 오르기도 괜찮아요. 근데 계단 오르기는 권할 만한데 계단 내려가는 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릎에 아주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고요. 어떤 운동이 배드민턴도 좋고 탁구도 좋습니다. 본인이 약간 숨 가쁜 운동을 하루에 10분씩 나눠서 하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하루에 30분은 꼭 채우시는 그런 슬기로운 운동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자, 술을 먹으면 어떨까요? 우리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술 안 드실 수가 없죠. 근데 술을 먹으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약주 먹으면 몸에 좋다더라. 소주 한 잔. 그 다음에 뭐 한두 잔 먹고 나면은 뭐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더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정도 안 드시죠. 기본적으로 소주 반병 정도 드시는데 그 정도 드시면은요. 우리 아까 대사증후의 요소 중에 중성지방, 혈당, 혈압 다 높아지고요. 복부 비만도 심해집니다. 대신에 몸에 조금 대사증후의 요소 중에 좋아지는 게 있는지 HDL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아져서 좋아지긴 하는데요. 이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것도 술량이 많으면은 다른 것들이 다 나빠져서 그런 효과는 금방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술 먹으면 살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술 먹으면 살이 찔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그분들이 물어오시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는데 살이 안 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시는데 사실 술은 살이 찝니다. 지방 분해를 방해해요, 몸 안에. 그 다음 술은요, 식욕을 자극합니다. 식욕을 자극하는지 공감을 못 하시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겹살 드실 때 맹물하고 드셔보시고 소주 한 잔하고 드셔보십시오. 그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술은 식욕을 많이 자극을 하죠. 자, 그런데 그 식욕을 자극하는데 이게 계속 술을 먹다 보면은 나중에는 우리 몸의 식욕 조절 중추가 아예 무너져 버립니다. 파괴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술은 없이 그 다음에 다른 안주나 뭐 고기도 안 찾고 음식을 안 찾다 보니까 몸 안에 근육이나 지방으로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살이 쭉 마르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와인이
뭐 소주보다 좋다, 나쁘다,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연구 결과가 와인이 조금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술은 술일 뿐입니다. 그래서 뭐 이 술이 더 좋다, 나쁘다,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소주 한 잔 정도 뭐 어쩌다 드시는 건 괜찮지만은 반병 이상 드시는 거는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반드시 높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배는 어떨까요? 담배를 피우면 살이 찔까요? 어떤 분은 다이어트 하려고 담배를 피우시는데요. 담배가 뭐 폐암을 일으키고 여러 암을 일으키는 건 너무 잘 아실 텐데 사실 담배는요. 몸무게는 조금 흡연을 하면은 빠질지 몰라도 내장 지방이 많아집니다. 복부 비만이 많아지는데요. 그 원리는 몸 안에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울수록 내장 지방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살 빼려고 담배 피시면 안 되고요. 담배를 많이 피우시면 팔다리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 나오는 그런 몸이 되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고요. 그 다이어트 과정에서 흡연은. 그다음에 또 거꾸로 금연은 꼭 하셔야 되죠. 근데 금연을 하고 나면요. 식욕이 막 자극이 됩니다. 식욕이 자극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담배 피는 거 대신에 뭐 먹는 걸로 대체하다 보니까 뱃살이 나오고 몸이 확 늘게 되죠. 자, 그것을 예방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금연과 동시에 운동 식사요법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인류가 방금 전에 살아남기 위해서 몸 안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이 발달될 때 거기에 신호를 줘야 되는데 어떤 신호가 있었냐면은 배고플 때는 항상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그런 신호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은 지방 분해가 방해됩니다. 에너지로 지방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 많거나 우울증이 많은 사람은 내장 지방이 많아집니다. 저희들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구해 봤더니 CT로 내장 지방량을 측정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지수가 많은 사람들이 내장 지방이 굉장히 많아지고 복부 비만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분들 계시죠. 다이어트하고 내가 건강을 위해서 죽자 살자 운동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나는 이거 몸을 빼야 되니까 억지로 먹고 싶은 거 막 너무 안 먹고 굶고 이러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양산을 시키시거든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살이 안 빠지죠. 몇 킬로 빠지다가 그냥 멎어버리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또 뚱뚱해지면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또 우울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우울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살이 안 빠지거나 더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식사요법을 하고 뱃살을 줄이고 하는 것들은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뭐 누가 이 운동이 좋더라, 이 운동만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즐겁게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숨가쁘게 운동을 하시고 먹을 것도 자꾸 공복감을 유발하는 것보다 살 안 찌는 칼로리 높지 않은 음식들로 공복감을 해소해 가면서 살을 빼고 뱃살을 좋게 하고 대사증후군을 극복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즘 중요한 게 있죠. 현대가 너무 밝아졌어요. 주변이 너무 밝아지니까 요즘 수면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찍었더니 대한민국이 너무 밝아요. 근데 이 밝게 되면요. 밤에 이제 핸드폰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거기는 블루라이트가 나오죠. 블루라이트는 뇌 안에 들어가서 우리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조절 물질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수면을 제대로 못하면요. 몸 안에 식욕 조절 중추가 다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살찌는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면, 또 질 좋은 수면이 중요한데요. 보통은 성인은 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가 살 빼는데 제일 좋은 수면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7시간에서 9시간인데요. 또 수면의 질도 중요하죠. 코골이가 심하거나 아니면 깊은 잠을 못 자는 경우. 이 경우는 7, 9시간 자도 대사증후군을 극복하고 또 비만을 해결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이게 본인의 주변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요즘은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면은 여러 가지 기구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수면의 질도 잘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주무시기 한 2-3시간 전부터는 핸드폰 사용이나 컴퓨터 사용을 좀 억제하시고, 주변을 좀 어둡게 하시고, 조용히 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고 주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면, 그다음에 먹는 거, 운동하는 거, 그다음 스트레스, 우울증 관리, 요 4가지가
사실은 이 비만뿐만 아니라 대사증후를 극복하는데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를 잘 극복하시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대사증후를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제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요양학과 교수 이영우입니다. 여러분, 대사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지방, 복부비만 혹은 낮은 HDL 콜레스테롤 요 5가지 중에서 혹시 3가지가 해당이 되실까요? 아, 그러면은 나는 대사증후군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 대사증후군 중요한 거는 치료보다는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랑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치료보다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먹는 거에서부터 관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먹는 것은 어떻게 잘 먹어야 되는지 우리 식사 목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잘 드시고 계시나요? 맞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꼭꼭 챙겨서 드시고 하루에 3끼를 제 시간에 제때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드시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충분한 반찬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 계란이나 두부 함께 드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는 탄수화물, 고탄수화물, 고열량, 고지방을 제한해 주시는 거예요. 고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에너지원으로 쓰신 다음에 그것이 다 뭘로 바뀔까요? 네. 나머지는 지방으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 쌓이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비만이 염려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조심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고열량도 우리가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좋아하는 튀김류, 도넛. 아, 이런 것들 너무 맛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음식들도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것을 많이 먹어야 될까? 섬유소는 충분히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어느 것이 섬유소일까요? 네, 우리 배추를 한번 볼게요. 배추를 자르면 그 안에 실 같은 부분이 나오죠. 아, 이게 섬유소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와 같은 것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 채소, 과일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조류도 해당이 되겠네요. 충분히 먹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리가 꼭 지켜줘야 되는 거 한 가지 더 있지요? 뭐지요? 짠 음식은 피하고 싱겁게 먹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김치도 먹고요. 젓갈도 좋아하는 국민이에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에 노출되기가 쉽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젓갈 먹는 거 조금 조심해서 먹자. 우리가 이제는 알고서 선택해서 먹자. 어떤 것으로? 저염의 젓갈을 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염분을 적게 섭취하자 그러는데 어느 정도의 양으로 섭취해야 될까요? 아, 우리가 계량 스푼을 보았을 적에 작은 스푼이 있고 큰 스푼이 있죠? 작은 스푼에 해당하는 것을 1티스푼이라고 하는데 5g에 해당하는데 하루에 먹어야 할 양은 그 양만큼 먹어야 우리가 권장하는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식사 목표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나의 정상 체중 얼마가 되는지 알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그럼 정상 체중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가 나의 키에서 100을 한번 빼주시고 거기서 0.9를 곱해주신 그 수치가 나의 정상 체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숫자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것이 나의 정상 체중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드실 식사를 올바르게 하시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식을 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 꼭 하시고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식사하기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하나, 염분 섭취를 제한한다입니다.
염분 섭취를 우리가 식생활에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국물 알뜰하게 다 먹지 않는 거 우리가 꼭 바꿔야 할 식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물이 많은 음식들, 칼국수, 라면, 냉면 이와 같은 거 너무 즐겨 먹지요? 이와 같은 것을 드실 적에는 건더기만 다 드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림보다는 우리가 무침이나 구이를 드시면은 훨씬 더 염분 섭취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하루에 소금의 섭취량 5g 미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성 지방 적게 먹기입니다. 동물성 지방 어떤 것이 있지요? 네, 맞습니다. 기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고기의 기름기 부분을 제거하고 먹기입니다. 그래서 닭고기 껍질, 돼지 비계, 베이컨, 소세지, 햄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조금 적게 먹자, 의식하고 적게 먹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조리법도 좀 달리해서 먹자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예, 맞아요. 수육으로 해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동물성 지방 걱정 안 하고 먹을 방법은 우리가 어떤 방법? 삶아서 수육으로 드시는 방법 아주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식이섬유는 매 끼에 2가지, 3가지 이상의 채소 반찬을 곁들이자. 이 식이섬유소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동맥경화를 예방을 해줍니다. 또한 변비를 해소해주지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우리가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에서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어주는 식생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하자입니다. 우리가 단순당을 먹기보다는 복합당으로 바꿔서 섭취를 하는 거지요. 입에 들어와서 바로 단 성분이 느껴지는 설탕보다는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잡곡류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드셔주시면 훨씬 더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적절히 섭취를 하는 걸까요? 예, 맞아요. 우리가 밥 한 공기를 먹을 때 다 먹는 것이 아니라 3분의 2만 먹자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식사를 하시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혈당은요. 무엇을 먹었냐 보다는 얼마큼 먹었냐가 아주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우리가 조금씩 줄여가는 식습관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코올을 되도록이면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는 2잔, 여성은 1잔 이내로 드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음주를 즐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알코올 드실 때 또 주의해야 할 점, 안주 드실 때 저염, 저지방, 저칼로리 안주 골라서 선택하시는 방법 여러분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식생활 바꾸는 거 아주 중요하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거 뭐냐면 해조류를 많이 먹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조류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해조류에는 김, 미역, 다시마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뭐가 있어요? 단백질, 당질, 비타민, 철, 요오드 이와 같은 무기질이 아주 많이 들어있지요. 이와 같은 것은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분해해서 피를 맑게 해줍니다. 우리 피가 맑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성인병을 예방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는 찾아서 알고 먹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것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미끈거리는 성분 때문이지요. 이것은 바로 알긴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얘는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지요. 아주 착한 성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는 해조류 잘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파는 각종 비타민과 칼슘, 인산, 무기질 이와 같은 것들이 골고루 들어있죠. 그래서 혈액 속에 유해물질을 제거해줘서 피를 아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피로 회복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양파는요,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떤 것이죠? 여러분이 다 까서 버리는 껍질에 있습니다. 양파 껍질에 있는 퀘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아이는요,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체지방을 어떻게 해요? 분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되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파 우리 식생활에서 많이 드셔주시는 거 너무 중요하지요. 현미는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죠. 장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해주어서 변비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또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현미가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드실 때 꼭 생각해 보시고 내가 소화가 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조금씩 적게 드셔주시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생강입니다. 제가 요즘에 아주 좋아하는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생강은 8월부터 11월까지가 제철이라고 하죠. 생강에는요, 쇼가올하고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아이들은요, 콜레스테롤 배출을 도와줘요. 그래서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지요. 그래서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진대사를 아주 활발하게 해줘서 우리가 다이어트에도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만 예방에도 아주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진저롤 성분은 인슐린의 민감성을 향상해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능이 뛰어나서 당뇨를 개선하고 예방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을 강화하지요. 어떤 성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쇼가올과 진저롤 성분 때문이죠. 이 아이들은요, 감기나 기관지염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 세균, 각종 균들에 대한 살균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질병, 세균성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주지요. 그래서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아주 좋은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식재료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네, 저는 생강차로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손쉽게 우리가 잘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차로 해서 드시는 건데 말려서 드시는 거죠. 말린 생강을 우리는 건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우기도 쉽죠? 건강을 지켜주는 생강입니다. 자, 말린 생강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편으로 썰어주지요. 깨끗하게 썬 생강을 편으로 썬 후에 소쿠리에 펼쳐서 말려줍니다. 요즘은요, 건조기가 아주 잘 나왔기 때문에 건조기에서 70도씨에서 4시간 혹은 5시간 정도 말려주셔요. 잘 건조된 생강은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하는 거지요. 그런 후에 대추와 계피 등과 함께 약불에서 1~2시간 정도 뭉근하게 달여서 생강차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차에 설탕이나 꿀을 넣어 드셔도 아주 좋겠죠. 물 2리터가 들어가는 큰 주전자에 대추 15개, 말린 생강 15g 정도를 넣고 약불에서 2시간 정도 끓이면 아주 좋은 차가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좋은 차를 물로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꿀과 설탕을 함께 넣어서 차로 드셔도 아주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차 주의해야 하셔야 할 분이 있지요. 어떤 분들이요? 위궤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어떤 질환이 있어서 병원에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차를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생강차를 먹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아주 연하게 하셔서 드시면은 건강함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가 식사의 목표, 그다음에 좋은 식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켜야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치료보다는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식생활을 바꾸는 그런 마음가짐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사증후군의 좋은 운동법에 대해서 소개할 신규하 트레너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게끔 제가 알맞게 구성을 했습니다. 본 운동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총 4가지 운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액티브 릴리즈라고 해서 간단하게 쉬는 동작들로 중간중간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운동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한쪽 다리를 반대편 무릎에다가 올린 상태로 준비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상태에서 상체를 숙여서 엉덩이가 늘어나는 것을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10초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편 다리도 똑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반대편 무릎에다가 올린 상태로 준비하시고요. 그대로 상체를 숙여서 엉덩이가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0초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스트레칭을 할 때는 몸의 긴장을 빼고 호흡을 내쉬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 동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의자 뒤에 위치한 상태에서 준비하시면 되겠는데요. 의자를 잡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최대한 뒤로 빼고 종아리가 최대한 늘어난 느낌을 받으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0초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편 다리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스트레칭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은 상체가 숙여지지 않게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특히나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끔 유의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동작입니다. 백 런지 투 킥이라는 동작으로서 의자를 한쪽 팔로 지지를 하고요. 한쪽 다리를 뒤로 뺀 상태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앞으로 차는 동작인데요. 연결 동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뒤로 다리를 빼가지고 앉을 수 없게끔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뒤로 뺀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상체가 너무 숙여지지 않게 세운 상태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 동작은 스쿼트 동작으로서 11자로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닌 약간 V자 형태로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의자를 지지를 하고 앉았다가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연결 동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를 지지한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앞쪽으로 쏠리게 앉는 게 아니라 약간 뒤로 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일어나실 때는 바닥을 민다는 느낌으로 쭉 밀어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을 하실 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조금 더 무릎을 벌리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첫 번째 동작과 동일한 동작으로서 반대편 다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쪽 다리를 뒤로 빼준 상태에서 일어나면서 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연결 동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하나,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운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첫 번째 동작과 마찬가지로 상체가 너무 숙여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동작은 제자리에서 뛰는 동작인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옆에 의자의 높이만큼 무릎을 올려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뛰면 되겠는데요. 상체가 너무 뒤로 젖혀서 뛰는 것이 아니라 약간 앞쪽으로 숙인 상태에서 뛰시면은 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진행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동작은 액티브 릴리즈라고 하는 동작으로서 4가지 운동 사이에 넣어주는 동작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걷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힘이 들지 않게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몸에 너무 힘을 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몸에 최대한 이완을 준 상태에서 가볍게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동작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이 운동은 20초 동안 진행하고 10초 동안 액티브 릴리즈 운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라운드를 진행하시면 대사증후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연속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매일 운동하는 것이 좋지만 주 3회 이상 하는 것만으로도 대사증후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압,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우리의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가지 건강 위험 요인들. 건강한 습관만으로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 위험 요인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 건강검진 결과 위험 수치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건강검진 결과를 해설해드리고 건강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생활습관 개선 문자 서비스와 내가 사는 곳의 지역사회 건강 프로그램도 안내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더 건강보험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 나이도 알아보고 검진 결과와 더불어 생활 습관 중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고요. 개인의 건강 상태를 바탕으로 건강관리 목표를 제공해 드립니다. 24주간 관리 목표를 체크하고 달성하는 습관을 통해 건강생활 습관과 운동 습관을 키워보세요. 또한 건강 정보를 클릭하면 건강, 영양, 심리, 금연, 음주 관리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관리하는 습관, 투자하는 노력만큼 돌아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온 국민 맞춤 건강 프로그램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